이름이 딱 써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는 이거를 제3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장 대표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제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권은희 정책위 의장께서 최고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권은희 최고위원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그저 권은희 최고위원이 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정치위 의장이 최고위원. 오늘 A기로 되는 거예요. 의장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예, 정치위 의장. 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대표님 싼건 더 드린 거. 네, 결산 정리 공정감사 예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당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정당 대표연설을 하셨습니다.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모습, 미래를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 성과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선 종전선언 후 태클리스트 제출에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불신망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길게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소상공인 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황한웅 전 노원갑위원장이 전에 직능단체 연합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직능단체 회장단들을 엮었는데 외식업이다, 건축물 관리업이다, 자동차 정비업이다, 사업업이다, 개인 택시다, 요양보호사다, 그리고 한 50명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께서는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첫 민생 행보로 직능단체 소상공인들을 만나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적극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민생 현장을 찾아서 서민 경제,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자 할 생각입니다. 그저께는 대화 아카데미의
모임에서 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 발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내각제, 다당제 의회, 연립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GDP 성과가 높고 경제 성장이 높고 잘 살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보도된 가운데 선거제도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좋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관련 학자와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시민단체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젯밤에 상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빌라 공사장 벽마기가 무너져서 유치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금천구 가산동에 오피스텔 공사로 아파트 앞 길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다 철수해 있는 현상을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며칠 전에 지질 검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 이것은 우리 그 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안전에 민감하게 안전을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연초에 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제가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가산동이나 상도동이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행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진단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당대표님도 여러 언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제 그 연설이 나오기까지 수주 동안 도와주신 원내 지도부, 또 여러 의원님들, 특히 정책위의 전문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고 또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번 정부국회에서 다른 당들을 설득해내서 꼭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회도 함께 방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특히 야당의 의원들이 단순히 들러리만 쓰게 된다면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또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 진행 내용 야당과도 충분히 공유하고 이것들이 야당을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외교 현안들이 정상회담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번 청와대 5당 원내대표 활동 이후에 국회에서는 별도의 국회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합의가 되었고 또 그 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회 차원의 교류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동행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후보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상후보원이 제기하신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판문점선언 즉각 기준 동의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도 어제 국회 연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의 기본 입장은 현재 판문점 선언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이 선언의 경우에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 어쨌든 북한은 헌법상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입각한 비준 대상이 아니고 또 남북관계발전법 비준 대상으로 보더라도 재정 추계가 없으면 비준 대상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는 현재의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판문점 선언이 좀 더 발전이 되어서 구속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재정 추계가 같이 올라오면 그때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때문에 지상후보 원께서는 이제 수용됐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지상후보 페이스북을 보니까 본인이 애당심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말고 당 회의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봉숭아 정부입니다. 사람마다 정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셨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다른 말을 하셨고 장하성 실장께서는 강남 세금 인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는 본인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강남 투기 잡겠다는 식상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 대한민국호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 좀 정리 좀 하십시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배를 물에 띄울 생각은 안 하고 배가 북으로 가야 된다, 북으로 가야 된다, 북으로만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병역 특례 대수술을 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술 분야, 병역 특례는 체육 분야가 예술 분야인데 예술 분야는 입상자에 한해서 1, 2등 분명을 주게 되어 있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 사람이 수상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받은 상장을
주최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속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2016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일단 온 자료가 2016년 온 자료여가지고 2016년 예술요원이 21명이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21명 중에서 100%다 상장을 직접 확인받고 직접 확인해서 면제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리 확인입니다. 간접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국내 대회가 15개였고요. 국제 대회가 6개였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국제 대회. 근데 이 외국에서 있었던 국제 대회 가장 충격적인데 이 국제 대회 주최 측에서 발급한 입장 확인서 상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으로 치면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 확인서를 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그러면 주최 측에서 발급한 입상 확인서는 확인도 안 하고 이 소속 협회에 주최 측에서 발급한 입상 확인서 또는 상장의 사본이라도 의무를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예 확인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한국무용협회,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확인서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면제를 시켜준 겁니다. 이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러시아 발레 대회입니다. 이제 러시아 발레 대회에서 발급한 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 상장을 받았으면 확인합니다. 이걸로만 면제해줬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국제관악 콩쿠르 여기는 제주에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발급한 상장은 없고 한국음악협회가 확인합니다. 이 확인증만으로 면제를 시켜줬다. 심지어 이 국내 대회도 똑같아요. 국내 대회도 상장은 없어요. 이건 국내 대회는 주최 측에서 확인서는 써주니까 상장 첨부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냐면요. 2014년에 서로 내가 면제다 하고 소송을 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게 두 명까지 그 면제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2등했습니다 라고 입장 확인서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면제를 시켜줬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진짜 2등이다 해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취소됐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부정을 조장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술병역 특혜를 해주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이 상장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 수백 명 되는데요. 전수조사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에서는 이 부정이 있는 사례들 다 파악해가지고 이 사기친 사람들 다 잡아놓고 이 당사자도 다시 군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 병역 특례 문제를 꺼낸 이유가 불공정 병역 특례를 없애겠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도 정의를 확립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TF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파악해서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장하성 실장이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큰 실언입니다. 예, 강남에 살아보니까 살아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파태기 의원께서 많이 짚어주셨지만은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자체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시민운동가 출신이면서 재산은 마이너스라고 신고를 하면서 꼭 집은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 아니면 방배동 61평 아파트에 살면서 책을 쌓아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대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장하성 실장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고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비준동의안 문제 관련해가지고 당 지도부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표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당론인 것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논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도 논의에 한 번 보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홍익표 대변인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선언이 있어가지고 남북 간의 합의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 무산되고 다 문을 닫거나 중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 안정성을 위해서 북한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던 노동신문에서 5월 7일자로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과 아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처럼 신중하게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은 남북 간의 합의가 정권이 바뀌니까 무산되고 중단되니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앞으로 정치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비기가 정권이 바뀌어서 생긴 것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첫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 함정이 서해상에서 피격되어서 침몰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판문점 선언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6.15 14선언이 그 빛을 발한 것은 비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그 이후에 핵실험을 하고 기무장한 우리 금강산 관광객에게 사격을 가했으며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으로 우리 함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으며 연평도 포격으로 영토에 직접 포탄을 때렸고 목함지를 통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저해된 것이고 6.15와 14에서 합의되었던 것들이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매번 이 피해자 지상주의 입각해서 정치적 주장을 펼쳐왔던 민주당은 이런 주객전도식의 북한 주장에 동의하기 전에 천안함 용사들의 가족들, 박광자 씨 가족, 참수리 357 용사들, 목함질의 부상자들, 연평도에서 기습 포격에 사망한 해병들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볼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북한의 관점대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해찬 대표 취임과 동시에 그에 맞춰서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주장을 한 거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런 민주당과 북한의 관점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안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준동의안 관련해서는 우리 지도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는데요. 저 지금 오늘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통계청장을 경질시킬 게 아니라 장하성 실장을 경질시켰어야 됩니다. 장 실장이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9일 날 현 고용 부진 상황 개선 시점이 연말이면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월 21일 날 김동연 부총리가 연말까지 고용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또 9월 3일 날에는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거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연말까지 효과 나타날 거라고 했다가 민주당하고 또 저기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 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하고 바로 그저께 9월 4일 날 작년 최저임금 16.4% 인상 솔직히 나도 깜짝 놀랐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고용 쇼크를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던 사람이 지난 3일 돌연 야권이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문제로 있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나도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3일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투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다. 이제는 특정 아파트 단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액 부담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종부세 기준을 놓고도 강남구 같은 데는 13억 넘어가니까 기준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틀 뒤에요.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또 했습니다. 아니 이틀 사이에 이렇게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철학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하성 실장은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네. 그리고 정부가 어제 그 포용국가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구호는 참 거창합니다. 포용국가. 근데 쇼핑 강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된다고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뜻은 좋지만 국가가 국민의 삶 전 생애를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과제를 마련해서 포용국가 3년 로드맵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근데 재원 확보나 뭐 자세한 것은 지금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나마나 예산 폭탄일 겁니다. 대통령은 3년 지나면 임기가 끝나니까 그만이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그 포용국가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런 미사와 여구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희망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어제 오늘의 유머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뽑았더군요. 네,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민생형 비전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인데요. 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제시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1도 아닌 0.97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도 1.0명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2016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출산율 꼴찌고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포르투갈이나 폴란드는 2014년 15년 초저출산 국가였지만 이를 극복했습니다.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4명 중에 3명이 지금 출산율은 국가적 위기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지금의 저출산 사태가 외환 위기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규모만도 15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출산 예산도 3조를 더 확대를 해서 연간 30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도 출산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저출산 관련 제도가 2,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 40대를 대상으로 뭐를 알고 있는지 당신들한테 적합한 제도인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에 10명 중 7명이 전혀 혹은 거의 자기한테 맞는 게 없었다. 72%가 또 저출산 정책 효과가 있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4명 중 3명이 도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답변한 사람 중에 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니 순번이 900번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아닌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 대책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 23조를 보면 주로 들어간 때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없었습니다. 각 지자체도 출산 정여금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출생아 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조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성태 대표의 말대로 20년간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 높아질 것 같습니까? 그것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을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제 정부가 제시한 이 포용국가 전략에서도 저출산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돈을 써도 안 되니 이제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기존 정책 유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는데요. 출산율 높이는 정책을 방관하겠다는 건데 이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빨리 제대로 된 저출산 계획을 내놓아야 하고요. 저출산 사태는 결국 가부장 제도의 부메랑입니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아이 키우는 가부장적 사고, 여기에 젊은이들의 냉소적 결혼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만면한 불평등, 성차별과 일가정 이중 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해서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같이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제안하건대 우선 두 단계의 유형 근무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7사 근무제와 96 근무제를 유도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교사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공립 전환 시 기존 어린이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겁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는 세종시입니다. 1.67인데요. 가장 낮은 곳은 서울 0.84의 2배에 달합니다. 세종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94%입니다. 아이를 좀 더 편하고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기본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